옥스퍼드 대학 강의실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글로 중국어를 풀 수 있다고 말하는 영국인 교수가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영국인 학생이에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우연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저희 학교에 석학이신 마이클 톰슨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톰슨 교수님은 비교 언어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최근에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시죠. 강연장에 들어서자 톰슨 교수님은 영국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이 놀랍도록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말씀으로 강연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문화 현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을 들어보이시며 이것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언어학적 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제 학문적 호기심이 깨어났습니다. 톰슨 교수님은 철저한 학문적 접근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셨어요. 다른 문자 체계들이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과 달리 한글은 한 사람의 계획과 과학적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창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교수님께서 한글이 단순히 편리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음성학과 언어학의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과학적 시스템이라고 설명하신 부분이었어요. 15세기에 이런 수준의 언어학적 통찰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한글에 매료되었어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 체계가 단순히 자국민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도구를 넘어 인류 언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강연이 계속되면서 톰슨 교수님은 훈민정음의 역사적 배경과 창제 과정으로 주제를 옮기셨어요. 교수님은 세종대왕이 1443년 12월 30일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약 3년 후인 1446년 9월 29일에 정식으로 반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에는 깊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이 있었어요. 당시 조선은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했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달라 발음을 표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같은 한자라도 조선 팔도에서 각기 다른 발음으로 읽혔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특히 놀란 점은 세종대왕의 선견지명이었어요. 교수님은 당시 집현전 학자들의 반대 상소문을 보여주시며 훈민정음 창제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7명의 학자들이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이 오랑캐의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세종대왕의 단호함이었습니다. 반대 상소를 올린 학자들을 하루 동안 의금부에 가두는 강경책을 쓰면서까지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개발이 아닌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교수님의 해석이 새로웠어요. 또한 흥미로웠던 것은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정인지의 글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해할 수 있다는 구절은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과 편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교수님은 특히 정인지의 또 다른 표현,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바람소리, 하개 울음, 닭 울음소리 나게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구절에 주목하셨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지 조선 내부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언어의 소리도 표기할 수 있는 보편적 문자 체계로 설계되었다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역사적 맥락에서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세종대왕 사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에 따르면 한글은 창제되고 불과 58년 만인 1504년 연산군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해요. 앞으로는 훈민정음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는 쓰지도 못하게 하라는 연산군의 명령은 당시 훈민정음이 민간에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놀라웠던 사실은 훈민정음의 원본인 해례본이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교수님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0년에 발견된 안동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간송 전영필이 이것을 기와집 한 채 값을 주고 사서 일제의 눈을 피해 이불 속에 숨겨 보존했다는 이야기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연산군의 금지령과 일제강점기의 언어 탄압을 거쳐 오늘날까지 한글이 살아남아 발전한 과정을 들으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한국인의 정신과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훈민정음은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라 600년 전 인간의 언어와 소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설계된 과학적 체계라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강연의 세 번째 부분에서 톰슨 교수님은 훈민정음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제 언어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가 음양오행이라는 동양 철학과 실제 조음, 위치에 따른 과학적 분석을 결합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먼저 한글의 자음이 어떻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셨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시각적 도상성은 다른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자음들이 아설순치우라는 5가지 발음,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즉, 어금니 소리 기역, 키읔, 혀소리 니은, 디귿, 티읕,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 이소리 시옷, 지읒, 치읒, 목구멍 소리 이응, 히읗로 나뉘는데 이것이 다시 목화토금수의 오행과 연결된다는 설명이 참으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분류가 단순한 철학적 연결이 아니라 실제 발음의 특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 기역이 속한 어금니 소리는 목에 해당하는데 어금니가 나무뿌리처럼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시옷이 속한 이 소리는 금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빨이 도끼처럼 음식을 자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모음 체계에 대한 설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3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천지인 원리는 마치 언어학적 코드를 푸는 것 같았어요. 이 3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과학적이었습니다. 특히 모음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나뉘어 소리의 특성과 어울리는 단어를 만든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교수님은 촐랑촐랑과 철렁철렁, 살금살금과 슬금슬금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소리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훈민정음이 본래 28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셨어요. 현재는 24자만 남아있는데 아레아, 여린이을, 반시옷, 예시응 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라진 글자들 중 많은 부분이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들으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표음 체계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훈민정음의 과학적 원리가 오늘날 현대 언어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제음성기호 IPA가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면 15세기에 이미 이와 유사한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문자를 만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각 자음의 획을 더하여 발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한 점. 기역 키읔, 디귿티읕은 음성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설계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음성학에서 말하는 기시음과 평음의 구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 시대의 이러한 음운적 차이를 인식하고 체계화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현대 언어학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원리들이 600년 전 세종대왕에 의해 이미 발견되고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여 조합하는 알파벳 체계를 넘어 초성, 중성, 종성의 3중 구조로 더 많은 소리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 점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를 넘어 그 문화의 철학과 세계관,
과학적 지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도 이러한 측면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들었죠. 강연이 계속되면서 톰슨 교수님은 현대 한글에서 사라진 글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사용하는 한글이 세종대왕이 처음 창제한 훈민정음에서 몇 개의 글자가 탈락한 형태라고 설명하셨어요. 원래 훈민정음은 28자였는데 현재는 24자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자체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글자들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수님이 보여주신 신뢰였어요. 영어 단어 파더를 현대 한글로는 파더라고밖에 표기할 수 없지만 사라진 글자들을 활용하면 원음에 더 가깝게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패션과 패션이 현대 한글로는 둘 다 패션으로 표기되어 구분이 어렵지만 훈민정음의 완전한 글자 체계를 사용하면 이러한 미묘한 발음 차이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다른 예시도 보여주셨습니다. 레이디와 레이디 여성 귀족, 베이비와 빅토리비 발음처럼 현대 한글로는 구분해서 표기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원래의 훈민정음으로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셨어요. 이런 예시들을 보며 저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이미 글로벌 언어 체계를 구상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글자들이 사라진 역사적 맥락이었어요. 교수님에 따르면 이 글자들이 사라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1894년에서 1933년 사이의 한글 맞춤법 표준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과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많은 글자들이 탈락되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이 과정이 한글의 비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특히 공감했던 부분이었어요. 세종대왕이 세계 언어를 포용할 수 있는 완벽한 표음 체계를 만들었는데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그것이 축소되어 버린 것이니까요.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어의 한어병음이 약 410개의 발음을, 일본어의 히라가나가 약 300개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현대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11,172개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사라진 글자들을 복원한다면 그 수는 15,4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어. 한어병음이 영어 알파벳을 차용하여 자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순들이었어요. 교수님은 영어 알파벳 자체가 발음 표기에 불완전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엘러먼트에서 이가 세 가지 다른 발음으로 쓰이는 것처럼 영어 알파벳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또한 카오스에서 CH가 K로 발음되는 반면 차밍에서는 CH로 발음되는 등의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반면 훈민정음은 그 자체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표음 체계여서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교수님은 이것이 바로 홍양호라는 18세기 학자가 훈민정음으로 중국어를 배우면 칼을 만난 오이 풀려듯 하여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표현한 이유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언어학도로서 이 부분에서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 도구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는 일부 잊혀져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문자 체계가 그 언어를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문자가 언어를 가두는 것이라고 표현하신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충분히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없는 문자 체계는 그 언어의 발전 가능성도 제한한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의 포용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는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연이 깊어지면서 톰슨 교수님은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이 책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에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에 따르면 동국정운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단 1년 만인 1447년에 편찬한 책으로 세계 최초의 표준발음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동국정운의 편찬 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진정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한자의 표준 발음을 정확히 표기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같은 한자라도 지역에 따라 발음이 달랐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국정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의 표준 발음을 훈민정음으로 정확히 표기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동국정운이라는 이름의 의미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동국은 한국을 의미하고 정운은 바른 소리를 뜻하니 결국 한국의 바른 소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홍무정운에 대응하는 개념이었다고 하셨어요. 홍무정운은 1375년 명나라에서 만든 중국어 표준 발음 사전이었는데 이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국정운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홍무정운과 동국정운의 표기법 차이였어요. 교수님은 홍무정운이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반절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반절법은 하나의 한자 발음을 다른 두 한자의 소리를 합쳐서 표시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또 다른 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한자들의 발음이 이미 표준화되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국정운은 훈민정음이라는 과학적 표음, 문자를 사용해 한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18세기 학자 홍양호가 말한 훈민정음으로 중국어를 배우면 칼을 만난 오이 풀리듯 쉽다는 표현의 의미였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동국정운의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표준어 확립에 있었습니다. 교수님에 따르면 모든 나라가 표준어를 정할 때 보통 수도의 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요. 중국도 베이징의 말을, 영국도 런던의 말을 표준으로 삼았듯이 조선도 수도인 한양의 말을 표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동국정운은 이러한 표준어를 훈민정음으로 정확히 표기함으로써 전국적인 언어 통일에 기여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교수님은 또한 세계 언어학사에서 동국정운의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동국정운은 단순한 사전이 아니라 한 나라의 표준 발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계 최초의 시도였다고 해요. 유럽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와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15세기에 이미 이런 작업을 완성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설명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국정운이 단순히 한자 발음을 정리한 것을 넘어 언어학적 분석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이었어요. 신숙주를 비롯한 편찬자들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의문체계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음 변환 규칙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국정운은 언어가 지역이나 사람이 아닌 발음 원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동국정운 서문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 화합해서 사람이 생기고 음과 양이 서로 만나 소리가 생기는데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방이 다른 것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시면 이것이 현대 언어학의 보편 음성학과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동국정운에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음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담겨 있었다고 해요. 신숙주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어는 느리고 탁하며 센 발음이 특징인 반면 한국어는 빠르고 부드러운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실제 음성학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실제 발음 변환 규칙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예시를 들어 중국어 발음을 한국어로 변환하는 규칙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의 기역으로 발음하는 한자를 중국어로는 키읔에 가깝게 발음한다든지 니은 받침은 앵으로 발음한다든지 하는 규칙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이 600년 전에 이미 체계화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동국정운이 단순한 사전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체계적인 분석을 담은 언어학 교과서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현대 언어학자들도 이 책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으며 세계 언어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언어학적 유산이 얼마나 풍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은 단순한 문자와 사전이 아니라 인류 언어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과학적 업적이었다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강연의 6번째 부분에서 톰슨 교수님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셨어요. 이 비교 분석은 제게 언어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각 언어의 표음, 체계가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수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중국어의 한어병음은 약 410개의 소리를, 일본어의 히라가나는 약 3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 현대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무려 11,172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수치적 비교 이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각 언어의 문자 체계가 언어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교수님에 따르면 문자 체계는 단순히 언어를 기록하는 도구를 넘어 그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교수님은 이를 문자가 언어를 가두는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의 히라가나가 300개의 소리만 표현할 수 있다면 일본어라는 언어 자체도 그 범위 내에서만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반면 한글은 그 폭넓은 표현력으로 인해 언어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발음 차이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교수님은 신숙주의 연구를 인용하시며 중국어가 느리고 탁하며 센 발음이 특징인 반면 한국어는 빠르고 부드러운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실제 음성학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동국정운의 분석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그에 따르면 발음의 차이는 크게 3가지 요소로 나뉜다고 해요. 첫째는 초성의 차이로 이는 땅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중성의 차이로 이는 사람의 영향이라고 해요. 셋째는 종성의 차이인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소리의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수님은 한국어와 중국어 발음의 변환 규칙을 여러 예시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의 기역으로 발음하는 한자를 중국어에서는 키읔에 가깝게 발음한다든지 디귿은 티읕으로 비읍은 피읍으로 발음하는 등의 규칙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음의 경우 한국어가 축약된 형태를 선호하는 반면 중국어는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는 한국인이 빠른 말하기를 선호하는 반면 중국어는 느린 발화를 특징으로 한다는 분석과 일치한다고 하셨습니다. 받침의 경우 중국어는 대부분의 받침을 니은이나 이응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는 중국이 55개 민족이 섞여 살면서 모두가 발음하기 쉬운 소리만 남게 되었다는 교수님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훈민정음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다른 언어의 소리까지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보편적 표음 체계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또한 교수님은 현대 중국이 자국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로마자를 도입한 것, 이 언어학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선택이었다고 분석하셨어요. 로마자는 본래 영어 발음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크유가 중국어에서는 ch 비슷한 소리로 쓰이는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한글은 그 과학적 설계로 인해 중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만약 중국이 로마자 대신 한글을 자국어 발음 표기에 채택했다면 언어 학습에 있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2가지 음절 문자와 한자를 혼용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외국어 발음을 정확히 표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글은 그 체계적인 설계로 인해 일본어 발음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를 넘어 언어학적으로 가장 완벽에 가까운 표음 체계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세계 언어학계에서도 한글의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어 교육이나 음성 인식 기술 분야에서도 한글의 원리를 응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글이 가진 세계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인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언어를 위한 보편적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감동했어요.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는 톰슨 교수님은 현대 언어학계에서 한글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제게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전공하는 언어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먼저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르디낭 드 소시르와 노암 촘스키 같은 언어학자들도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감탄했다는 일화를 소개하셨어요. 특히 20세기 초 구조주의 언어학이 발전하면서 한글이 언어의 구조와 소리의 체계를 정확히 반영한 문자라는 점이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국제음성기호 IPA와 한글의 비교였어요. 교수님에 따르면 1888년에 개발된 국제음성기호는 전 세계 언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기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원리가 한글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즉, 좋음 위치와 방법에 따라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표기한다는 점에서 한글은 국제음성기호보다 약 450년 앞서 같은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음성학자 피터 레이드코브의 연구를 인용하시며 한글이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최초의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자음을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음의 강약을 획에 추가로 표현하는 방식은 현대 음성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또한 교수님은 현대 컴퓨터 언어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글의 체계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자연어 처리나 음성 인식 기술에서 언어의 구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글은 그 자체로 이미 수학적,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되어 있어 알고리즘화하기 용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에 따르면 한글은 컴퓨터 입력 방식이나 모바일 키보드 설계에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구분되고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적인 조합 원리가 있어 적은 수의 키로도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디지털 환경에서 큰 강점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또한 최근의 비교 문자학 연구 결과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세계의 주요 문자 체계들을 학습 용이성, 읽기 용이성, 쓰기 용이성, 디지털 호환성 등의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에서 한글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특히 학습 용이성 측면에서는 완전히 문맹인 성인이 한글을 배우는데 평균 2주가 걸리는 반면 같은 조건에서 영어 알파벳을 마스터하는 데는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학습 효율성이 바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서문에서 언급한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는 구절과 일치한다고 강조하셨어요. 600년 전의 주장이 현대 실험 연구를 통해 입증된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유네스코의 연구를 인용하시며 한글 창제 이후 조선의 문해율이 급격히 향상되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문자 체계의 우수성이 국가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또한 언어학의 여러 하위 분야에서 한글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문론에서는 한글의 음소 체계가, 형태론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원리가, 통사론에서는 한글의 문장 구조, 반영 방식이 각각 주목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언어 보존 및 복원 분야에서의 한글의 활용이었습니다. 교수님에 따르면 소멸 위기에 처한 소수 민족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한글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알래스카의 원주민 언어나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 언어처럼 로마자로는 정확히 표기하기 어려운 발음을 한글로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가졌던 비전, 즉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 바람소리, 하개 울음,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는 목표가 현대에 와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강연의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언어학도로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배워온 언어학 이론이 600년 전 한글 창제 당시 이미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세계 언어학계에서 한글이 차지하는 위상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류 언어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 새롭게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한글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제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한국어가 세계 언어 지형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주셨어요. 현재 한국어는 세계에서 약 6에서 7위권의 언어로 성장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옥스포드 대학을 비롯한 영국 주요 대학의 한국어 수업 신청률이 지난 5년간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하셨어요. 이는 단순한 문화적 관심을 넘어 한국어와 한글이 가진 특별한 매력 때문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가지는 장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교수님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언어 간 장벽이 낮아지는 시대에 한글은 그 과학적 체계성으로 인해 기계 학습에 매우 적합한 문자 체계라고 합니다. 특히 음성 인식 및 합성 기술에서 한글은 발음과 표기의 일치도가 높아 정확도 면에서 큰 강점을 가진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또한 미래 언어 교육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르면 다언어 학습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한글과 같이 학습이 용이한 문자 체계는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해요. 특히 교수님은 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언어 시너지 효과가 한글 학습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 그 논리적 구조가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던 것처럼 많은 언어 학습자들이 한글을 통해 언어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나아가 인류의 미래 언어 발전 방향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도 제시하셨어요. 그에 따르면 언어의 진화는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소통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한글은 이러한 방향성을 600년 전에 이미 구현한 선구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특히 음성과 문자의 일치도, 학습과 사용의 효율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호환성 등은 미래 언어 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글이 단순히 한국인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 언어의 미래를 앞서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600년 후에 인류 언어 발전 방향을 내다보고 한글을 설계한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은 또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언어장애 치료나 언어 습득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특히 발음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교육이나 외국어 발음 훈련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사례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류의 언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교수님이 제안한 네오 훈민정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는 사라진 한글 글자들을 복원하고 현대 언어학의 발전을 반영하여 한글을 더욱 완벽한 보편적 표음 체계로 발전시키는 국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교수님에 따르면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소수 언어의 보존이나 국제적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한글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이를 현대 언어학과 접목시키는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글이 가진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효율적 도구를 넘어 인류의 지혜와 창의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교수님은 한글은 세종대왕 한 사람의 천재성이 아니라 인류가 언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집단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한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라는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한글이 인류 언어의 본질과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언어학도로서 한글 연구가 제 학문적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영국인인 제가 한글의 가치를 깨닫게 된 이 경험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인류 보편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톰슨 교수님의 강연은 끝났지만 한글에 대한 제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